네, 1월 22일 토론의 즐거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완전체로 이렇게 토론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또 오랜만에 또 영상도 촬영하는 날입니다. 예. 또 우리의 완전체 명예 멤버. 네, 어디 있습니다. 내향성 얼굴을 강아지라서 보여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내향형 강아지라 보여드리지 못해요. 내향형 강아지. 네. 오늘 주제는요, 저희가 좀, 어려운 주제인데, 쉽습니다. 올해, 쉽나요? 쉽습니다. 네. 예, 올해 지금 이제 1월 20일이니까 딱 3주가 됐거든요, 시작한 지.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감세, 특히나 부자 감세를 할 만한 그런 정책들을 막 잇따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이 석 달 이제 앞으로 다가오니까 총선형 맞춤형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정책들은 무엇이 있었고 이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보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규님께서 어떤 감세들이 나오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요즘 반정부 정론지 동아일보에서 기사를 냈는데요. 용산이 지난 12월부터 12월 아마 20일 정도부터 세수와 관련한 정책들을 거의 뭐 사흘에 하나꼴로 발표를 했대요. 내용을 가장 주요하게 얘기되는 것 첫 번째는 금융투자세 폐지. 네. 이 정책이 설명드리자면 주식 매매로 5천만 원 이상의 양도 차익을 얻게 되면은 그 차익분만큼의 이제 세금을 매기는 그런 세금인데 2020년에 이제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되었고 네. 원래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요. 좀 미뤘어요. 2025년까지 밀려 있습니다. 근데 이걸 폐지하겠다. 그러니까 시작도 끝나버렸다. 시작도 못 해버렸는데 그 노래가 생각날 정도로 시행도 못했는데 폐지부터 된 거죠. 이 제도를 합의할 때 금융투자세를 도입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완화하자 점차 좀 이런 전제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금융투자세도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윤석열 정부의 방향이 잡혀 있는 상태예요. 네. 그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은 요 금투세가 시행됐을 경우에 약 1조 3천억 정도 매년 세수가 발생을 하는데 이 금투세 폐지로 인해서 1조 3천억의 세수가 줄어들게 된 상황인 거죠. 네, 이게 대선 때도 상당히 논란이 됐던 쟁점이긴 한데 올해 들어와서 다시 총선을 앞두고 또 들이미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또 주식 양도세도 완화했다고 하던데요? 예, 이제 원래 과세 대상 주식 보유액이 10억 이상인 경우에 주식 양도세를 부과를 했는데 네. 이 기준을 50억으로 높여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래 10억 이상일 경우에는 고액자산가 13,000명 정도가 주식 양도세를 냈었는데 5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이 중에 9,200명 정도가 주식 양도세를 안 내도 되게 되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또 약 7천억 정도의 세수가 줄어들 거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3,000명에서 9,200명이 빠지니까 거의 한 3,800명 정도만 예. 남은 그런 상황이 되네요. 그 다음에 또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 예. 이 ISA라고 하는 거에 비과세 환대도 높였다고 하는데요. 그나마 이제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할 만한 유일한 감세인 것 같아요.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 이제 ISA라고 불리는데요. 비과세 한도를 높였습니다. 이제 예금이나 펀드,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고 좀 절세용으로 정부에서 장려하는 계좌인데 네. 이 계좌의 비과세 한도를 기존 연 200만 원에서 연 500만 원까지 높이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또 이로 인해서 한 3천억 정도의 세수가 줄어들 거라고 동아일보는 분석을 하더라고요. 네.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는 또 중요한 쟁점이긴 하니까 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도 철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1주택, 주택 하나 가진 사람과 2개 가진 사람, 3개 가진 사람의 세율이 다 달라요. 근데 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이거를 철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확정된 정책은 아니고 시사 정도로만 나온 건데 이제 어느 토론회 자리에서 대주주들은 주가가 올라갈수록 이제 상속세가 커지고 할증세도 붙어서 점점 더 피해가 가중이 된다. 이렇기 때문에 한국의 강소기업이 발전할 수 없는 거다. 좀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상속세를 완화하겠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는데 바로 다음 며칠 뒤에 이제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이 그건 아니고요. 아직 그냥 검토하고 있고 그 정도로 좀 속도 조절 발언을 따로 하기도 했습니다. 네, 강소기업 얘기를 하면서 상속세를 없애야 된다고 주장한 거는 조선일보가 작년에 이제 그 기획기사 같은 것들을 엄청 현장 기사를 쓰면서 이렇게 해서 이세가 물려받지 않으면 기업들이 다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기사들을 많이 쓰면서 분위기를 띄웠는데 요즘은 약간 조선일보도 당혹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감세안들을 쏟아내니까 지금 이 시점에 이걸 얘기한다고? 라고 하는 방식으로 좀 당혹스러움을 내비치고 중앙일보도 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사설자로 엄청 이 감세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데요. 여하튼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계속 감세를 하게 되면 지금 뭐 세수가 늘어날 때는 없고 오히려 감세만 되고 지금 또 재정을 이렇게 푸는 것도 계속 줄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정부 재정이 적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클 텐데 그 상황은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작년 2023년에 기재부가 세수를 엉터리로 추계했다라고 해서 좀 이슈가 됐던 적이 있죠. 400조 정도를 거둘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는 341조 4천억 원이 들어와서 거의 한 59조, 58조 정도의 손실이 있었다. 근데 이 적자 폭이 2024년에는 92조 원까지 늘어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대요. 네. 조선일보 모든 언론이 지금 반정부 전문지가 되고 있는데 조선일보 분석이고요. 네. 당연히 국가 채무도 지금 1134조 원에서 1196조까지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궁금한 게 뭐 조금 있다가 이제 저희가 상세하게 분석을 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왜 이러느냐 이제 이게 관건이 될 텐데 여기 이런 자기의 부자 감세 기조를 설명하는 도중에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뭔 얘기고 이게 왜 명물이 된 건가요? 저도 이 말을 요즘 자주 나오더라고요. 네. 오늘 발자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알아보니까요. 이제 뭐 이제 한국의 여러 가지 주가 가치나 이런 것들이 글로벌 입장에서 좀 과소평가되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뭐 복합적인 원인이라서 뭐라고 딱 진단하기는 어려운데 좀 남북에 좀 경색되어가는 관계 혹은 뭐 이제 주요 산업들이 좀 너무 높은 수출을 좀 또 뭐 이제 회계 불투명성 혹은 뭐 좌파에서는 이제 기업의 어떤 뭐 상속이나 뭐 이세 경영 이런 문제들 뭐 보수에서는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뭐 부자들, 기업들한테 좀 불리한 뭐 환경들 뭐 이런 식으로 아전인수격인 요인들을 대고 있는데 뭐라고 딱 정의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한국의 주가 가치가 좀 과소평가되고 있다. 이걸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얘기를 하면서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과세가 한국이 너무 세니까 이 세금을 줄여야지만 이런 뭐 투자가 활성화되고 그 투자가 활성화되어야지만 대외적인 신뢰도도 높아져가지고 전반적으로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다 시장이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혜영님이 저희가 이 토론을 처음에 좀 고민했던 게 과연 이 전문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 건데 그래도 우리 국회 기획재정위에 계신 장현 의원님이 계시고 네, 안녕하십니까. 4년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외롭게 부자 감세에 맞서 싸웠던 장혜영입니다. 평소에 사람들이 정말 관심 없는 위원회인데 아주 중요한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네, 일단 이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러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실제로 이런 종류의 부자 감세 패키지가 포퓰리즘이 된다라는 가정의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정경유착 때문이다. 그러니까 막 그 제도 하나하나를 설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사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관심을 가질 내용들이지만 이제 상속받을 자산이나 이런 게 없거나 그럼 소득세를 뭔가 내는 것을 체감하는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면 사실 이런 세제는 신경을 안 쓰고 살아도 아무 문제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아마 낯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래도 최근에 신문 중에서 특히 MZ세대라고 하더라도 경제면은 본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그런 대한민국 5천만 명 중에서 1,400만 명이 주식을 투자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적어도 그런 주식 관련된 세제들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들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그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이해가 있으실 것 같아요. 포퓰리즘으로서의 감세 정책에서 얼른 생각하실 수 있을 만한 거는 그 지난 대선 직전에 코인 과세 유예했던 거 이거 생각해 보시면 확 느낌이 오실 거예요. 하다못해 범죄 수익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을 과세하는 것이 과세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 코인 투자를 통한 소득에서 과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론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도입을 하기로 했었던 코인 과세를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면서 철회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이제 당시에 막 굉장히 저금리 시기에 몰려 있었던 20대, 30대를 중심으로 한 코인 투자자들이 막 엄청나게 거기에 호응하고 그게 되게 우리를 위한 정책이다라는 식으로 반응하면서 실제로 코인을 통해서 이득을 본 사람들은 굉장히 적고 대부분 많은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상과 상관없이 그것이 청년을 위한 정책인 것처럼 포장이 돼가지고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네. 이 주식 투자 과세에 대해서도 혹시 이 모든 과세에 관련된 에피소드는 잊어버리셔도 홍남기 부총리가 그 사표 내면서 막 멋있는 척했던 그거는 좀 기억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네, 그 장면도 머리. 사표 낸 건 압니다. 네 맞아요. 술이 안 되고. 이순신인 줄 알았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 그랬던 거에 배경에 이 금융투자 소득세가 있는데요. 점점 진짜 강의 같긴 하네요. 네. 질문도 해주시고 너무 네. 좋아요. 네. 그러니까 그 혹시 주식 투자들 다 하시나요? 그게 문제죠 여기. 네. 저는 안 합니다. 저도 안 합니다. 저는 안 하는 게 인생 철학입니다. 저는 있긴 있습니다. 역시 이름에 걸맞게 맞아요. 저도 임기 중에는 금융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이제 하지 않고 있는데 이제 그럼 주식 투자를 하시니까 네. 그걸 통해서 수익을 내기도 하시죠, 종종. 아니요. 그냥 그런 질문 하세요. 아니, 그 수많은 질문이 가능한데 하필이면 그런 질문을. 소득이 있어야 이제 과세에 대한 압박이라는 거를 경험적으로 그쵸, 느끼게 그쵸.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자본시장이라는 표현을 쓰자면 그러니까 주식투자 시장 이런 게 열린 지가 이제 80년대에 열렸으니까 오래되지가 않은데 이제 그거를 활성화를 시켜야 되니까 처음부터 소득에다 과세를 때려 할 수는 없고 하지만 세금을 안 매길 수는 없으니 당시에 관료들이 고민을 하면서 거래세를 매기자 수수료를 거래에다가 수익이 나는지 아닌지랑 상관없이 그래서 이제 거래세는 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도 결국에는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그 소득세를 매기자라고 하지만 이제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소득이 안 나기도 하거니와 이제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면은 부담감을 느낄 테니까 엄청나게 높은 금액에서 시작을 합니다. 네. 굉장히 실제로 주식 투자를 통해서 많은 소득을 양도 차익을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세하자. 예를 들면 100억 이상 들고 있는 사람들, 대주주. 그래서 대주주에게만 과세하자라고 하는 게 현행 이 주식 양도세 제도의 핵심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점점 금액을 낮춰서 결국에는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서 이제 주식 투자 소득을 내는 사람들에게 과세를 하자는 방식으로 이제 기인 정치권의 합의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100억이 50억이 되고 50억이 10억이 될 때까지 왔던 거예요. 그래도. 근데 이 문제는 사실은 투자를 하다 보면은 수익을 얻을 때도 있고 손실을 볼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게다가 아무리 이게 낮아져 왔다고 하더라도 주식 투자를 통해서 10억 이상의 소득을 내는 사람은 정말 한 줌이기 때문에 네, 네. 이걸 좀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여야가 합의한 게 뭐냐면 통산 10년을 합니다. 수익과 이 손해를. 네. 그래서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은 사람들한테만 매년 주식이랑 뭐 펀드랑 온갖 다른 종류의 파생상품 모든 금융 이 상품들을 대상으로 해서 손익통산을 해서 5천만 원 이상의 사람들한테만 과세하겠다라는 게 이 금융투자 소득세예요.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주식 투자자들 중에서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을 해보니 2022년 기준으로 1%예요. 주식 투자자의 단 1%만 내는 세금이 이 금융투자 소득세거든요.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인상, 이 제도가 주는 인상, 지금까지는 대주주들 빼고는 우리 세금 안 내왔는데 이제 개미 투자자들도 이제 그럼 세금 내는 거냐라고 하는 종류의 인식과 이 불안 때문에 마치 이 금융투자 소득세가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들에게 불이익인 것처럼 조장을 하고 그걸 지금 다시 이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이 이제 받아들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 1%를 대상으로 한 세금인데 네. 이게 마치 이제 뭐 기존의 제도하고는 달라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니까 마치 많은 사람들이 그 세금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그렇죠. 인식이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선거에 대단히 영향을 끼칠 것 같으니까 꼭 선거 때만 되면 이게 등장해서 맞아요. 대선 때도 등장하고 총선 앞두고 지금 등장해서 특히나 이제 금투세 같은 경우가 제일 이슈가 되는 그런 제도가 됐는데 네. 우리가 좀 약간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지금 제도의 어떤 그 감세가 앞에 우리가 이제 관용어로 부자가 붙잖아요. 부자 감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금투세 같은 경우도 1%를 대상으로 하면 네. 나머지 99%,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99%는 아무런 네. 세금을 내지 않는 내지 그런 않습니다. 제도인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음. 이 설명이 얼마나 납득을 가시는지가 저도 먼저 좀 물어보고 싶은데 저는 완전 납득 가는데요. 저도 네. 뭐 완전 납득이 되는데 네. 근데 그 종부세 때랑 똑같은 거죠. 맞아요, 맞아요. 예, 다들 예. 마음은 다 부자, 다 미래의 나는 다 1%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한국 사회에서 1%만 매기니까 넌 상관없어가 아니고 나는 상관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네네네. 나도 종부세 낼 거야 강남에 집 사서. 근데 왜 나중에 나한테 돈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지? 라는 생각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사실 전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청년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은 그 상속세 얘기 아까 잠깐 했잖아요. 네. 이재용이 상속세를 그만큼이나 많이 낸 거에 대해서 다들 분개해요. 맞아요. 네네네네. 당연히 진짜 재벌이세 상속세는 심지어 미래의 어떤 내 모습도 절대 될 수 없는 어떤 저 하늘 높이의 천상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도 그것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보여요. 청년들 네. 안에서. 요즘 특히나 커뮤니티에서 이재용은 거의 스타입니다, 스타. 네. 예, 지난번에 그 어묵 먹었던 네, 그, 네. 이 부산의 그, 예, 그 장소의 짤과 뭐 여러 가지 행동과 뭐 이런 것들이 막 보면 열광을 하더라고요. 네. 이 커뮤니티에서. 그렇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그러니까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뭐 그렇게까지 정도는 아니지 않았나? 그러니까 뭐 재벌들은 어떻게든 약간 좀 감시의 대상이고 비판의 대상이고, 왜냐하면 이제 정경유착을 해서 어찌됐든 한국의 재벌들은 그 몸집을 불리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비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저질렀던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판의 대상이고 감시의 대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거의 이제 그 아이돌이 된 느낌이다. 신세계 정용진도 뭐 일종의 셀럽처럼 굴고 있고. 그렇죠. 네. 저기 NC의 김택진? 네. 택진이 형 하면서 또 다들 팬처럼 이렇게 팬덤이 형성이 돼 있고 이재용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요즘 그런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일종의 강자선망이나 이런 걸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자선망이기도 하고 힘에 대한 숭배이기도 하고요. 네. 근본적으로는 힘에 대한 숭배죠. 사실 그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지만 사실은 사회 제도나 문화에 의해서 억제되고 순치되어야지 마땅한 것인데, 그것이 이제 날 것 그대로 표출이 되고 있다는 건 한국 사회 그만큼 취약하다는 거겠죠. 네네. 제도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아까 주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여정부 때나 그 종부세 처음 도입된다고 했을 때 그때도 대상자가 1%도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렇죠. 예. 0. 몇 %였어요. 네. 그걸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뭐 3분의 2 이상 반대를 한 거예요. 종부세에 대해서 국민들이. 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뭐 지식인들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선망적인 동일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기가 동일시하는 대상이 자기랑 같은 계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미래에 될 어떤 대상을 자기가 동일시하는 것이고, 자기랑 비슷한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나 자기보다 못한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랑 동일한 내 집단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금융자본주의가 흥했던 시대,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반이나 이때도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보여줬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좋게 얘기하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사실은 저는 이제 좌파들의 어떤 계급 중심적인 담론의 어떤 허점이기도 하다고 생각하는데, 호모 프로스펙투스라는 말을 써요. 네. 인간은 전망하는 인간이다. 현재를 살아가는 것도 인간이지만 미래를 계획하고 전망하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해서 주식 투자라는 것도 미래의 어떤 수익을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지금 주식이나 코인이나 부동산 하는 것들도 결국 미래에 뭔가 대박을 터뜨릴 거다라는 전망 속에서 지금 현재를 갈아놓고 살아가는 거죠. 지금 현재 행복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어떤 평화로운 삶을 다 미래의 어떤 파이어족이 되기 위한 네. 것으로 다 그냥 갈아놓는 삶인데, 그것이 극대화된 사회가 한국 사회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자기가 선망하는 집단에게 세금을 매긴다?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선을 넘는 행위인 거고.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의 이런 식의 포퓰리즘이 과거에도 있었고, 그것이 계속 통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자기가 선망하는 집단에 대한 어떤 동일시가 계속 작동을 하는 거고, 네. 다른 나라도 물론 있습니다만 한국에서는 그게 이제 특히 더 잘 작동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계급 정치나 진보 정당이 워낙 이제 부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급 의식이 생겨날 기회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서민들이나 시민들이 그런 방식으로 자기 스스로를 기만하고 기만당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이익을 양보해 왔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선망이 있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동일시가 있는 거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표심으로 드러나는 거는 좀 또 약간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내가 어떤 그 부자들이나 아니면 내가 부자가 될 미래를 뭐 동경하거나 그럴 수는 있는데 그것이 과연 이제 정책적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과연 4월 총선에서 정말 국민의힘 쪽으로 표가 갈 것인가? 이거는 또 약간 다른 문제인 것 같기도 해서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것처럼 부자 감세라고 하는 것이 총선을 위한 포퓰리즘으로서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정책들마다 조금씩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주식 관련된 부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그런 강자 선망에 대한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더해서 존재하는 하나의 생각이 대마불사 네. 론이고 그게 실제로 유효하다고 믿는, 그러니까 마치 낙수 효과가 있다고 믿는 것처럼 대마가 빠지면 그것이 나에게도 불이익이다라고 실제로 믿는 경향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일정 부분 이런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청년들에게 소구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그 추경호 부총리가 있었을 때 이제 기재위에서 앉아서 이제 삼성에 대한 여러 가지 특혜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 부총리가 저에 대한 디펜스라고 응수하는 게 이제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가 삼성 주식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국민들이 그리고 국민연금이 대주주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저에게는 그게 답이 될 수 없는데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답이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남규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말씀하신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표심, 그러니까 표심으로 반영될 거냐에 대해서는 사실 전 의구심은 있어요. 한국인이 항상 그렇게 나의 이익과 관련해서 투표를 해왔는가라고 생각하면 사실 맞아.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서는 거의 그런 경우는 잘 없다고 저는 느껴졌거든요. 네. 특히 주식이나 나의 미래 전망을 갖고서 투표를 한다? 라는 선거가 그렇죠. 몇 번이나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때그때 어떤 4년간의 정세 혹은 어떤 소위 뭐 젊은 사람들한테 미모로부터 촉발된 어떤 표심 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뭐 부동산 특히 서울권에서는 부동산이 강하죠. 지방에서는 어떤 걸로 표심이 흔들리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네. 그런 경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표심으로 반영될까? 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모르겠다. 네, 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의 표심은 어떤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보다는 그 지역의 정당에 대한 민심 뭐 이런 것들 좀 뭐 지역주의적인 좀 편향성 이런 네. 것들이 더 강하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건가요? 뭐 지역을 안 살아봤어요. 모르겠어요. 고향도 지역입니다. 고향은 서울은 저는 지역번호 0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통 보시나요? 약간 국계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래서 계급을 배반하고 자기 계급을 배반하고 이직을 한다라는 식으로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힘을 지지하는 빈곤층이라든가 서민계층을 혐오하듯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한국만의 특성은 아니에요. 사실 미국에서도 잘 드러나는 특성이고 미국에서도 또 민주당 지지자들이 공화당 지지자들 그런 식으로 혐오 발언해요. 공화당 지지하는 애들이 머리가 나쁘고 조사를 해봤더니 공화당 지지 그 지역이 평균 IQ가 낮더라는 식의 통계를 자기들끼리 돌려보고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한국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자기 계급의 이익을 위해서 투표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그런 경우는 굉장히 혁명적인 국면에서 드러나는 것이지 실제로 일상적인 국면에서 드러나는 것은 오히려 계급 배반 투표에 가까운 일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네.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내가 혐오하는 세력에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세력에 투표하죠. 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싫은 이 놈들이 있어. 그 놈들에게 가장 이제 제일 가장 강성하게 맞서는 세력한테 투표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세력이 좋아서는 아니야. 그리고 그 세력이 나랑 같은 계급 이익을 추구해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이중으로 왜곡되어 있는 방식으로 정치가 계속 굴러왔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제 자기 이익이 어떤가와 상관없이 이제 선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네네네. 아무래도 뭐 선거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뭐 혁명적으로 뭐 뭔가를 변화한다거나 뭐 완전히 제도를 뒤엎는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현상 유지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서 제도 안에서 뭔가의 어떤 권력자를 바꾸는 그런 게임이다 보니까 어떤 뭐 대단한 자기의 어떤 그런 정치 의식을 엄청나게 투사해서 한다 뭐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지 그런 않을까? 면에서 그 윤석열의 포퓰리즘을 해석을 해보면 네.
윤석열이 지금 이런 포퓰리즘적인 이제 부자 감세나 하는 것들의 이유가 자기가 너희들의 내가 이익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고 주장을 한다기보다는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야. 나는 너네들이 그렇게 싫어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일종의 유화적인 제스처를 계속 보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미지를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결국에는 결과적으로는 표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직접적으로 내가 너네들 소액 주주들 혹은 개미들의 이익을 보장해 줄 거다라는 식으로 개미들이 설득돼서 투표하는 건 아닐 거라고. 근데 나의 이해관계가 표심으로 이어진다라고 동의하지 않는 것이 뭐 국계론에서는 멍청해서 네. 하는데 전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냥 정책 효능감 자체가 소위 중산층 미만의 계급에서는 그게 높진 않더라.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았어도 나의 이익이 반영된 적은 없고 네, 네. 그렇다면 어떤 정치적인 호감이나 뭐 이런 그렇죠. 것들로 투표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다만 네. 이제 부자들은 그 정책 효능감이 너무나 높은 거죠. 그렇죠. 네, 그 네. 정책 하나하나에 따라서 내 이익이 너무나 갈리는 걸 많이 오랫동안 경험해왔기 때문에 네. 그쪽에서 표심이 이해관계가 반영이 되는 거고 그 낮은 계급에서는 딱 그렇게 계급이 이렇게 반영된다는 뭐랄까요? 개연성 자체를 못 느끼는 상황이지 않은가 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합리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합리적이라고 따옴표 달고 얘기하는 그 이해관계에 따른 투표 이것의 프레임으로 해석을 할 경우에 이 그 어떤 뭐 계급적인 성향 뭐 혹은 뭐 여러 가지 이게 소득 수준에 따른 성향 이런 것들로 많이 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 어쨌든 이런 이해관계에 따른 그 모델로 모든 선거를 해석하기 때문에 이제 오류가 많이 나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도 봤던 것 같은데요. 주임님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선거라는 건 뭐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이벤트니까 보수 정부가 감세 포퓰리즘 하는 거는 뭐 아주 일반적인 구조인 거고 어제도 보니까 뭐 영국도 11월에 총선이 있대요. 그래서 네. 영국 보수당 총리와 정부가 뭐 감세하겠다 감세 정책을 맞습니다. 발표해서 뭐 한국에서 비슷한 반발들에 부딪히고 있고 뭐 한국에서도 뭐 과거 그 보수 정부가 집권할 때마다 그런 드라이브를 걸어왔었는데 그때랑 좀 다른 거는 그 제어판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박근혜 증세 없는 복지의 어떤 뭐 재판 같은 느낌인데 이번에도 뭐 윤석열 정부가 감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주로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게 뭐 세수 감축 없는 뭐 감세다 이렇게 좀 모순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증세 없는 복지 같은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그때 박근혜가 증세 없는 복지를 이야기했을 때는 그러니까 박근혜가 그렇게 약간 어정쩡하고 모순된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러니까 복지국가론이라고 하는 강력한 또 다른 주장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무서우니까 내가 그렇게 대놓고 감세만 하겠다는 얘기를 할 수 없었으니까 그렇게 모순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거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요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역할론을 요구하는 제어판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시장 논리.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 보면 그때만 해도 그 정치판에서 벌어지는 그 담론이 뭐 복지국가냐 시장국가냐 이런 그래도 뭔가 장대한 어떤 그 국민의 50년 100년 뒤를 그래도 이게 전망하는 척하면서 정치권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보편 증세냐, 선별 증세냐, 어쨌든 증세 비슷하게 그렇죠.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도 뭐 계급론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어쨌거나 국가 역할론이라는 건 남아있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그냥 그 세금 줄이면은 뭐 세수가 얼마 감축되는 거 아니야? 뭐 몇 조, 뭐 손에 잡히지도 않는 뭐 몇 조 단위가 뭐 많아지고 적어지고 이런 건 사실 말을 위한 말이지 나한테 와닿지 않거든요. 네, 국민들 네, 입장에서. 네. 나한테 와닿는 거는 국가가 복지를 해줄 것이냐 아니냐 이런 건 그래도 와닿는 이야기였는데 지금은 그런 어떤 그 감세 정책에 대한 어떤 제어판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의 역할론 자체가 사라진 게 가장 좀 그때와 달라진 그래서 좀 이런 포퓰리즘이 더 먹힐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대마불사론 같은 경우에 그런 가능성을 더 높이는 요소인데 왜냐면 이거는 일종의 인질극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마불사라는 거는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큰 손들이 빠져나간다. 그럼 개미 너네 다 죽는다. 그 사람들이 뭐 부당한 이익을 더 번다 해도 내 주가가 오른다고 하면 그거 용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주가가 이 사람들 때문에 빠지면 이거는 빠진 큰 손의 문제가 아니라 빠지게 한 정부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런 식의 주식시장에서 그 대마불사론을 주장하는 거는 개미 투자자들 붙잡고서 계속
그런 대주주들을 재벌 2세, 3세들을 셀럽화하는 거죠, 그냥. 네네네. 이런 그러니까 이런 담론이 커질수록 개미들은 점점 더 그런 경제적으로 그들에게 예속될 수밖에 없는 좀 그래서 또 이런 포퓰리즘을 더 좀 강화시킬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본인도 나름 이제 이렇게 부자 감세를 하는 명분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요즘 계속 뭐 민생 간담 뭐 이런 거를 하고 다니는데 거기에서 이제 부자 감세 비판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자 감세 비판 자체가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고급의 벤틀리 승용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직장을 갖게 되고 거기에 협력업체들이 작은 중소기업까지 전부 뛰어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에 보유 자체, 그러니까 비싼 물건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집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과세를 한다면 그런 집 자체를 안 만들게 된다. 그런데 그 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중산층과 서민들이 일자리를 얻게 되고 후생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뭐 아주 오래된 이 낙수효과론인데 2024년에 이런 얘기를 다시 들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이런 명분으로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또 사람들에게 나름 이렇게 통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떻게 좀 보실까요? 한국의 능력주의를 쓰시는 분의 의견이 전 궁금한데 일단은 진짜 무식한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막 섞었는데 이제 기업의 투자가 일자리를 만든다, 사회의 후생을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논리가 있고 하지만 그걸 부동산에다가 대입할 수는 없다. 이 두 가지를 혼용했다는 측면에서 먼저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은데 부동산에서 가격이 높아지는 핵심적인 이유는 입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국토라고 하는 게 다른 재화들이나 금융과 마찬가지로 그때 뭐 무한히 증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한되어 있는 토지 안에서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은 토지가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얘기의 핵심이에요. 네. 그리고 입지를 결정하는 것은 인프라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병원이나 학교나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외에 뭐 디지털 인프라일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공공의 인프라가 집약되어 있는 토지 거기에 그 입지에 매겨져 있는 높은 가치를 다시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토지에다가 그리고 부동산에다가 세금을 매기는 논리의 핵심이거든요.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입지를 조성하는 데 들어간 공공의 자원을 회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마치 뭔가 비싼 물건을 만드는데 뭐 하청업체를 많이 고용하니까 그래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랑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는 거는 약간 이분이 얘기하다 헷갈리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좋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이 모든 얘기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의 핵심은 그 경쟁이 공정하다는 데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었던 이 수많은 재벌 대기업들이 해왔던 일들은 하청업체 후려치고 그렇죠. 내부에서 일감 몰아주게 하고 이런 방식으로 불공정하게 운영하면서 그 자신들에게 모여있었던 공적인 재원, 사회적인 에너지를 나누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마치 그게 나눠지고 있어야지 가능한 원리를 들이대면서 이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사람들을 나쁜 사람 취급을 한다? 이건 사실 너무 낡은 나쁜 얘기죠. 네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의 능력주의 저자님께서는. 아니 뭐 비슷한 얘기인데 뭐 정말 무지성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또 앞으로 3년을 더 고생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한데 네.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 윤석열 대통령처럼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 무식한 얘기이고요. 합의하기가 굉장히 힘든 문제들이 학계에 많은데 그래서 학자들은 합의라는 게 존재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영역들을 많이 갖고 있고 특히 네. 경제학자들은 마찬가지인데 그 합의할 수 없는 경제학자들 사이에 유일하게 합의된 게 있어요. 지대축으로 나쁘다. 그거 하나만큼은 좌파건 우파건 막스주의건 무슨 뭐 케인스주의건 다 동의해요. 그러니까 지대축구라는 것은 결국 렌트 시킹이라고 이제 영어로 하는 그러니까 어떤 생산적인 효용도 만들어내지 않는 땅을 가지고 그 한정된 재화를 가지고 계속해서 거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소유권만으로 이득을 창출하기 때문에 그것이 경제에 굉장히 해롭다라는 것은 우파건 좌파건 중도건 다 동의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뭔가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거의 요즘 초등학생 똑똑한 초등학생만도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벤틀리 얘기를 할 때도 좀 어이가 없었는데 벤틀리는 소위 말하는 럭셔리 자동차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타고 다니는 무슨 현대나 기아나 이런 벤츠, BMW 이런 차도 아니고 사실은 최상위에 있는 그 소위 말하는 럭셔리카고 고용 효과가 굉장히 적죠. 어떤 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에 반대되는 사례예요. 네. 그러니까 고용 효과가 발생하려면 생산성을 극대화하려면 사실은 규모화를 해야지 사실은 생산성이 극대화되고 이윤도 극대화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벤틀리는 굉장히 이제 소공방 같은 그런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사실은 고용 효과도 없을 뿐더러 극소수의 소비자들 대상으로 한 가내수공업 같은 일종의 자동차 업계에서 가내수공업 같은 회사란 말이에요. 가내수공업 지금 좀 크지만 그런 걸 비교를 해가지고 낙수 효과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떠들고 있다 저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법인세 인하 낙수 효과 얘기는 이번에 감세 기사를 찾으면서 한 10몇 건을 봤는데요. 네. 그냥 이제 기자들이 설명도 안 해요. 법인세 인하 효과가 없다, 낙수 효과가 없다라는 거는 이미 합의된 문제다라고 하면서 맞아요. 더 이상 무슨 설명도 안 하고 설득도 안 해요. 네. 심지어 이 IMF 있잖아요. 네. IMF에서 벌써 2015년쯤에 이 경제학자들, 이렇게 IMF 소속 경제학자들이 낸 보고서가 있습니다. 뭐 150개국 정도의 국가 사례를 분석해서 이 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1% 증가하면 이렇게 향후 5년의 성장이 연평균 0.08%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이 IMF 보고서가 그래서 부는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못 박아놨어요. 딴 데도 아니고 IMF가 이런 보고서를 냈다고 한다는 건 아까 권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보수, 진보 이런 걸 떠나서 경제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낙수 효과 자체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 벌써 이제 9년 전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2024년에 대통령의 입에서 이런 얘기를 들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다. 그런 그 지식의 몇 단계 뭐 있잖아요. 이렇게 우매한 봉우리를 올랐다가 이렇게 깨달음의 비탈길 뭐 이렇게 뭐죠? 아무튼 그거 있잖아요. 네네. 우매한 봉우리 딱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윤석열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 정치를 시작한 지 진짜 얼마 안 된 사람이고 네. 이 세계관, 국가관 자체를 갖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사람이어서 그냥 듣는 그대로 흡수를 하고 그거를 자기 멋대로 이렇게 재해석해서 과장한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그 벤틀리가 전형적인 그런 우매함의 봉우리에서 나오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좀 네. 빨리 깨달음을 빗대고 제일 비싼 걸로 비유하면 제일 잘 네.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벤틀리 타봤는데 차가 좋더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내가 듣는 내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쥐구멍이 들어가고 대학교 싶었습니다. 1학년 때 그 토론 학회에서 토론할 때 그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아 근데 그 이제 국민과의 대화에서 슈카월드 네. 그 슈카님이 나와서 했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면서 저는 약간 여기서 약간 조금은 변화를 기대할 수도 있나? 라는 네. 생각을 했던 건 당연히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변화는 아니고 이제 슈카월드가 워낙 구독자가 네, 엄청나게 맞아요, 많은 맞아요. 이제 분이잖아요. 게다가 말 되는 얘기를 그래도 하는 이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의 너무나 말되는 질문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대답을 내놨기 때문에 이 구독자들이 약간 여기에서 뭐 레드 썬 이렇게 될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슈카는 개미 투자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게 거의 절대적인 기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앞에서 개미 투자자고 뭐고 자기는 상위권 1% 투자자가 상속세가 보호하겠다. 문제다라고 네, 그렇죠. 동문서답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 거죠. 그러니까 코리안 디스카운트로 다시 돌아가자면 네. 이제 이 얘기를 꺼낸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꽤 용감한 거죠. 코리안 디스카운트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한국의 주식시장에 이제 다른 나라의 그런 우리하고 비슷한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데 이 원인으로 이제 여러 가지가 지목되지만 아까처럼 뭐 지정학적인 뭐 위험이 있고 이런 얘기도 하지만 사실 가장 크게 보는 거는 주주 환원이 적다라는 네. 부분이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특히나 소액 주주들에 대한 이익 대신에 대주주들의 이익을 훨씬 염두에 두고 경영을 하는 문제 때문에 저평가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핵심적인 문제제기고 슈카님도 그 지점을 지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개선되기를 바란다라고 그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이런 식의 질문을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약간 어려울 수도 있지만 국정농단 사건이 정확하게 이 문제를 그렇죠. 관통하는 네.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국정농단이 사실 그거잖아요. 이제 삼성 이재용이 재벌 승계를 위해서
근데 삼성 계열사들 내지는 이제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 안에서의 지분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조정해야 되는 필요가 있었고, 그 안에 삼성물산 주식을 가지고 있는 이제 제일모직과의 합병 과정에서 이걸 이제 조정하는 문제였으니까 그 과정에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공기업의 지분이 컸던 거고, 그렇죠. 이 국민연금이 이재용에게 유리한 결정을 하도록 만들었던 이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국정농단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죠. 그거를 거래하기 위해서 이제 이 이재용 측에서 뭐 정유라나 이쪽에서 네, 각종 맞아요. 판이와 뇌물을 제공하는 맞아요. 그런 방향이 핵심이었던 그쵸. 거죠. 그러니까 재계의 상속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상속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연주를 이용하여 정계에 있는 사람을 이용해서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주주의 판단을 흐린 것이 국정농단 사건의 본질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 과정에서 이재용의 주식 가치를 극대화하느라고 삼성물산의 다른 개인 소액 주주들의 이 가지고 있는 주식 가치는 1대1보다도 낮아졌어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손해를 봤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농단에서 이재용의 유죄 판결이 남으로 인해서 소액 주주들이 굉장히 많은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방식의 소송을 걸었지만 다 기각됐어요. 그렇죠. 이긴 케이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작년 6월 달에 엘리엇이라고 하는 해외 투자사가 있습니다.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대상으로 승소를 하면서 ISDS라고 하는 이제 국제 투자 분쟁의 재판에서 승소를 하면서 발칵 뒤집어졌죠. 네네. 이 부분에서 이제 한국의 소액 투자자들은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ISDS는 그 FTA 룰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국내법을 적용받지를 않거든요. 네. 근데 국내법상으로는 이재용이 저렇게 소액주주들의 이해관계에 피해를 끼쳐가면서 자기 승계에 이익을 줄 수 있도록 국민연금을 이용한 것이 소액주주들에게 배상할 일이 아니다라고 한국의 법원은 판단을 했는데 국제재반 사법 이제 국제 분쟁을 다루는 법원은 다른 판단을 한 거죠. 이거는 네. 국민연금이 엘리엇에 손해를 끼친 게 맞아. 그러니까 니들 1,300억 원 배상해라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네. 그래서 당시에 한동훈이 깜짝 놀라서 그렇죠.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하겠다 이제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슈카님이 지적한 부분은 바로 이 지점인 거예요. 대한민국의 정경유착 문제가 사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불공정 경영, 이 정경유착 어떻게 끊어낼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대통령의 대답은 상속세가 문제다이므로 즉 재벌한테 더 잘해주지 못해서 이 문제가 벌어진 거야라고 대답한 거랑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네. 근데 감히 거기다가 이제 더 많은 공방을 하지는 않았지만 약간 얼마나 당황했을까. 그리고 그 문답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의 대답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되게 많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깨달음이 앞으로 어떻게 번져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게 저의 관심사이자 그걸 제가 잘 활용해야 되는 모멘텀이라고 생각해요. 네네네. 저희 제가 주식 투자가 그 인생 철학에 의해서 주식 투자를 평생 하지 않는 것이 인생 철학인데 저희 가훈이기도 하거든요. 그때 제가 처음 들었어요. 아버지한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을. 90년대 초반, 80년대 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아버지가 설명하시기를 하나는 이 남북 분단 때문이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잘 안 들어오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손해볼 수밖에 없다. 저평가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 물론 저는 이제 아버지랑 그 아버지와 같이 투자하셨던 분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죠. 옆에서 듣고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저 재벌 놈들 이랑 정부 놈들 때문이다. 서로 붙어먹고 서로 뇌물 주고 이런 이제 부정부패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결국은 이제 그 얘기가 두 번째 얘기가 혜영님 말씀하셨던 정경유착의 문제인 것이고 OECD가 매년 보고서를 발표를 그 여러 가지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그때마다 한국에 꼬박꼬박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엘리트 부정부패를 해결해라. 너네들 부패 지수가 경제 규모에 비해서 너무 크다. 그게 사실은 박근혜의 국정농단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문제가 바로 이 한국 사회 불투명성이에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크게 두 가지의 이유로 나눌 수 있는 하나가 불안정성이에요. 네. 불안정성은 사실은 지정학적 이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근데 불투명성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데 해결하지 않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외국에서도 문제 제기를 해왔고 국내에서도 끊임없이 시민단체들이나 진보 정당에서도 문제 제기를 해왔지만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슈카라는 사람이 이제 지적을 했는데 동문서답을 한 셈이 된 거고 저는 이 부정부패라는 것이 굉장히 앞으로도 계속 발목을 많이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얘기지만
그 아시아의 그 금융허브 역할을 했던 게 홍콩이었거든요. 지금까지. 홍콩이 이제 이를테면 런던 같은 아시아의 금융허브 지역인데 그 금융허브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 이유가 중국이 홍콩을 병합하고 나서, 그러니까 통합하고 나서부터이거든요. 네. 그러면 왜 홍콩이 갑자기 그 인프라, 금융 인프라가 갑자기 사라진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됐느냐? 불투명성 때문이죠. 중국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무슨 결정을 하면 그 제반 과정이 공개가 되고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되었는지가 밝혀져야 되는데 이제는 이제 통계 자체도 믿을 수가 없는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홍콩이. 그러면서 그 주도권은, 금융의 주도권이 싱가포르, 원래도 이제 싱가포르가 금융 허브의 역할도 많이 하고 있었지만 이제 완전히 싱가포르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싱가포르라는 나라 어떤 나라냐? 물론 독재 국가입니다. 반민주주의적인 이 성향도 많이 남아있는 독재 국가지만 사실은 어떤 엘리트의 부정부패, 엘리트 고결성이라는 측면에서 세계에서 3위권 안에 드는 굉장히 투명한 나라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금융이라는 측면에서 지극히 자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한국은 거기에 턱없이 못 미친다. 그 투명성이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좌파나 진보가 지적해야 될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자들 내부에서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거를 제대로 못해 왔던 거죠, 50년 동안. 네. 이 부분은 진짜 반성해야 될 부분인 거죠. 예, 갑자기 동부가 금융 허브를 주장했던 어떤 대통령이 생각나는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네, 이게 저는 또 이번에 이런 논란을 보면서 좀 하나 궁금한 거는 보통은 우리가 이제 대통령의 권력이 무언가 이제 세금을 건드리거나 어떤 이런 상황들을 얘기를 하면 가장 극렬하게 반발하는 데가 기재부거든요. 그렇죠. 기획재정부는 뭐 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얘기에 대한 확실한 자기네들의 신념을 이제 앞세우면서 어떤 대통령도 우리의 어떤 그런 이 재정에 대한 확신은 건드릴 수 없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이런 자기 신념이 확실한 그런 집단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그 금투세 발표도 제가 알기로는 무슨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랑 기자들이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발표를 해버렸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최상목 장관도 부총리도 이제 그 상황을 몰랐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주장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하면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는 1,400만 투자자를 위한 감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최상목이. 그런데 이게 최 부총리가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기재부 1차관으로 일했었는데 그때가 2016년이었는데요. 그때는 지금하고 또 완전히 다른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양도세를 포함해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계속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부총리, 경제부총리를 옆에 두고 이 사람의 말도 듣지 않고 협의도 없이 지금 대통령이 혼자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순응하고 오히려 대통령의 말을 수습하는 데 애쓰는 기획부총리는 정말 처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엘리트들의 부정목표를 말씀하셔서 이 생각이 난 건데, 그러니까 엘리트들,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된 엘리트들의 역할을 하려면 이런 어이없는 이야기를 하는 대통령에게 예전처럼 치받아야죠. 왜 우리의 지금 이 정부 고관을 완전히 이렇게 고갈 내려고 하느냐. 차라리 그런 모습이라도 보였으면 최소한의 이 정부에 대한 신뢰라는 것은 남아있을 텐데 지금은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경제 관료들이 치받을 타이밍이 안 됐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뭐 보통 한 중반 정도 넘어가야지 경제 관료들이 이제 좀 만만하게 보는 거죠. 레임덕이 시작되어야지 만만하게 보고 더욱더 이제 말 안 듣고 하는데 이제 아직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놀랍게도 초반이고 네. 놀랍지만 그래서 여전히 이제 대통령의 기세가 남아 있기 때문에 경제 관료가 뭐 물론 경제 관료 개인의 성향도 있겠지만 그런 게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건 음모론인데요. 네.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제 추경호 부총리도 그렇고 이번에 최상목 부총리도 그렇고 다 굉장히 큰 결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통 엘리트 기재부 관료들인데 그 중간중간에 굵직한 나쁜 일들에 다 휘말려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떤 일들이 추경호 부총리는 론스타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고 최상목 부총리는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국정농단에 이용됐었던 미르재단을 설립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일주일 만에 재벌들 팔비 틀어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재단을 만들었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소가 되지는 않았지만 조사 대상이었고 굉장히 한직으로 좌천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추경호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발의한 의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엔 이걸 유예하는 데 동참을 했고 네. 최상목
부총리도 과거에는 금융투자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렇게 선회한 걸 보면 약점을 잡힌 상태로 감투를 쓴 게 아닌가. 그런 사람을 감투를 씌운 건가? 설득력 있네요. 그러니까 얘가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지만 저는 검찰 정부가 문제다.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정부 초반부터 너무 많은 수사들이 있었고 네. 거기서부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꼬꾸라졌기 때문에 네. 그거를 관료들도 봤을 거고 그 여당 안에 정치인들도 많이 봤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처벌을 피했던 거는 자기가 그 재단을 만들긴 했지만 말하자면은 도관 이론이거든요. 자기는 도관이었을 뿐이지 이게 국정농단 프로젝트였다는 걸 몰랐다. 이걸로 겨우겨우 피했는데 피할 수 있었을 리가 없는 정황 증거가 차고 넘쳐요. 네. 그래서 뭔가 딜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저희들의 심증인데 그런 사람을 굳이? 라고 하는 이제 차원에서 예, 이제 저희 음모론입니다. 네, 네. 충분히 그럴 만한 정황이 보여서 좀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이게 기존의 기재부 관료들하고 너무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는 정말 그 뭐 보수든 진보든 최소한의 목소리는 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그걸 또 대통령 권력들이 찍어 누르거나 혹은 뭐 이렇게 뭐 다른 방식으로 풀거나 그런 방식이 보여졌는데 이번 정부만큼 이렇게 기재부 관료들이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거는 아무리 정권 초반이라고 해도 좀 너무 비정상적이다. 속된 말로 곤조가 없다. 네, 홍남기의 네. 사표만큼도 없는 거죠. 관료의 특유의 곤조가 있는데 그 곤조가 안 보인다. 물론 그 관료의 곤조들이 이제까지 한국 사회의 개혁을 많이 그럼요, 포태시킨 그럼요. 그런 역할을 네, 했던 건 뭐 사실인데 정말 아닌데. 네. 그런데 이거는 지금 그 나라의 상황 재정을 자체가 완전히 지금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앞장서 가지고 대통령의 말을 이렇게 옹호하고 거기에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보태고 있다. 흥미롭네요. 네, 이런 얘기들 자체가 너무나 황당하다라는 맞아요. 역시 생각이 검찰이 듭니다. 역시 뭔가 약점을 잡히지 않고서요. 지금 운동론에 꽂혔어. 남편이 지금. 뭐야, 당근을 흔드세요? 최상무 부총리 당근을 흔드세요? 네. 말씀 듣고 보니까 그걸 확장해 보면 기재부뿐만이 아니라 이 정부의 장관 임명한 그 사람들 면면을 보면 네. 하나같이 어디서 이런 패급들을 들고 왔나 싶을 정도의 인간들인데 안타까워 그게 싶어요. 나는 이유가 있다. 예컨대 자기 의견이 있고 나름대로 뭔가 그 생각이 있는 사람들을 다 배제하다 보니까 그런 패급들만 남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관들도 결국 자기 생각 없이 그냥 영혼 없이 인형처럼 그 조종할 수 있는 사람들만 장관에 앉히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이상한 사람들만 되는 거고 재경부에서도 고르고 골라서 그런 사람들을 뽑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듣다 네, 보니까. 네. 네. 그리고 심지어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물론 이제 거의 그 인사청문회 패스하고 다 임명을 했지만 장관보다 차관 임명을 더 중요시한다. 차관을 통해서 실권을 행사하고 장관은 그냥 앞에 있는 그냥 인청을 안 하니까요. 네, 네. 차관은 인청을 안 하니까 네,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을 만큼 우리가 지금 장관 중에서 그렇게 인상적으로 이렇게 그쵸. 머릿속에 남는 장관은 한동훈밖에 없어요. 네. 한동훈 장관이었죠. 장관이었죠. 한동훈 장관, 뭐 원희룡 장관 정도이지 네. 다른 장관들은 잘 생각도 안 납니다. 뭐 그런 정부가 정말 이전에는 있었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면 그런 문제도 다시 한번 좀 새롭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해봤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어쨌든 총선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이런 폭주 행보, 그러니까 이게 감세 행보가 되면 결국 올해는 크게 문제가 없이 갈지는 모르겠어도 내년쯤이 오면 정말 국가 재정의 위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까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재정 상황에 대해서 한번 좀 점검을 해보면 이게 2024년 예산만 봐도 이제 재정 책임성 자체가 위반했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재정 건전성을 얘기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문재인 정부가 너무 확장 재정 정책을 해서 돈을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이번 정부는 거기에 반해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겠다라고 했다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재정을 줄이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덜 쓰고, 이렇게 돈을 푸는 것도 줄이고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래도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의 일정 정도의 그 세금 수입이 유지가 되어야지만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 자체도 지금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라고 본다면 이게 앞으로 국가적인 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긴 저성장에 접어들었다 이런 평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저는 거기에 되게 큰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물론 경제 성장 그 자체가 좋은가라고 하는 이제
큰 논쟁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건 정부 지출의 영역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경기가 하강할수록 이 경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출, 그러니까 정부에서 매해 재정 예산을 세워서 그거를 적재적소에 사용함으로써 이 활력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게 적어도 지금 우리가 경제를 운영하고 있는 패러다임의 기본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낮다는 얘기를 작년에 평가가 굉장히 한국은행 피셜로 많았는데 그 경제 하강 국면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정부 지출이 줄어든 게 정부 지출이 그 마이너스를 견인했어요. 사실상의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을 넘어서 작은 정부로 가기 위한 축소 재정으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필요한 써야 되는 돈은 이만큼인데 걷는 돈은 그것에 미치지를 못하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감세를 그나마 우리는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재벌 대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면 세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거든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세수 자체를 줄여버렸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복지를 삭감해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렇죠. 네. 저는 결국에는 이게 기업 국가로 가기 위한 큰 방향성이다. 그 철학 위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철학이 있긴 할까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매함에 철학이라기보다 의지로 하죠, 의지. 그러니까 그건 전경련의 의지일 것이다 라고 네, 저는 네. 생각을 해요. 윤석열의 공부는 너무나 짧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그의 의지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정경유착 속에서 사실상 앞으로의 너무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예감하고 있는 이 재벌 대기업들의 의중이 굉장히 크게 반영되어 있는 국정 기조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년에 그렇게 그 재벌 회장들 곳곳에 데리고 다녔던 후가가 지금 올 들어서 지금 완전히 청구서가. 극명하게 그 청구서로 밀어지고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던데요. 다른 분들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 재정 건전성이라고 딱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좀 그 자료를 찾아봤더니 그 국민의 정부,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부터 이제 그 윤석열 정부 전까지 이제 그 증세했냐 감세했냐, 그러니까 전체 5년의 정권에서 증세 정부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니면 감세 정부라고 할 수 있는가를 봤더니 네. 놀랍게도 가장 감세를 많이 한 정부가 김대중 정부였고 가장 증세를 했던 정부가 박근혜 정부였어요. 아, 네, 네. 특히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는 줄푸세를 가지고 대통령이 됐는데 공약도 이제 줄푸세였고 늘 입에 달고 했던 얘기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세금 깎아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5년 동안 그 종합해서 평가를 해보면 세금은 늘렸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중요한 정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면서 세금이 확 뛴 측면들도 있고 실제로 또 많은 측면에서 그 조세 구간을 변경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세금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가장 이제 우파적인 정부라고 했던 박근혜 정부가 가장 증세를 많이 한 정부가 됐고, 네. 가장 진보적이라고 얘기했던 이제 김대중 정부가 감세를 했고, 또 노무현 정부는 이제 처음에는 증세를 했다가 이제 집권 후반기에 가서 이제 감세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 보면 꼭 이제 정부의 성향에 따라서 증세 감세가 나뉘는 것은 아니고 그때 이제 나라 경제 상황이라든가 뭐 이를테면 국가 재정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정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보 정권은 무조건 증세를 하고 뭐 보수 정권이니까 무조건 뭐 감세를 하고 이런 식으로 볼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제가 우려스러운 건 그 혜영님도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지금 국가 그 상황과 글로벌 경제 상황에 비춰서 이게 국가 재정을 고려를 해서 세금도 정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과연 디테일한 고려들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한 뭐 재벌 집단이라든가 재벌 단체의 입김에 가장 가까운 방식으로 이 재정 정책이라든가 경제 정책, 경제 정책들이 정해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어보면 사실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네. 뭐 여러 이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 중에서 주목스러운 거는 어쨌든 아까 남규리도 말씀하셨지만 이 보수 언론들도 상당히 지금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 저는 이제 그 신문들을 이렇게 쭉 비교해서 봤을 때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의 어떤 그런 시선 차이를 좀 항상 좀 재밌게 볼 때가 있거든요. 조선일보는 그냥 이제 과거의 보수 세력이고, 중앙일보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그 이익에, 그러니까 이 대기업이나 재벌들의 이익에 아주 충실하게 대변하는 그런 신문이어서 이 두 언론의 시각이 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은 되게 좋은데 국가적으로 뭔가 약간 좀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조선일보는 막 이 비판을 하는데 중앙일보는 그건 옳다라고 이렇게 보는 시각으로 서 있는 그런 형태를 많이 보는데, 그래서 이번 지금 감세 논란이나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중앙일보의 논조가 되게 좀 흥미로웠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이 토론 자리에 오면서 중앙일보 사설을 봤는데, 중앙일보 사설마저 지금 이 윤석열 정부의 재정 기조에 대해서 엄청나게 우려를 하고 있고, 특히나 사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지난해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린 돈이 117조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역대 최대 기록이다. 그러니까 물론 한은이 정부의 은행이니까 정부가 한은에 손을 내밀 수 있지만 이게 그 갖다 써도 너무 많이 갖다 썼다. 예, 뭐 그건 중앙일보 얘기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마이너스 통장을 자주 갖다 쓰는 거는 정부 고관 사정이 너무 안 좋은 건데,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만 세수가 전년보다 거의 50조 원이나 줄었다. 그러니까 연간 50조 원이 넘는 세수가 펑크가 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나라 빚이 이제 현재 1100조 원을 넘어섰는데 올해 말이면 이제 1200조에 육박할 것 같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과연 뭐라고 얘기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지금 노골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감세를 하면은 흑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적자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감세를 하면 그 줄인 것만큼 다른 곳에 뭐 투자, 뭐 예를 들어 진짜 뭐 보수주의 어떤 이론처럼 뭐 법인세나 이런 걸 인하하고 기업에 투자를 해서 기업의 활성화를 뭐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식으로 뭐 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면 모를까. 네. 사실 지금같이 뭐 적자 폭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어려운 선택인 거잖아요. 네네네. 결국 저는 계속 자꾸 영업사원 1호 그거랑 연동하게 보게 되는 게, 네. 그 이번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도 쓴 글 보니까 내년도, 그러니까 2024년 예산안 중에서 제일 큰 폭으로 늘어난 게 외교, 약간 경제개발 원조, 네, 경제개발 원조하는 거. 네. 그 폭이 좀 커졌다. 어쨌든 외교 자체 예산이 제일 커졌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글로벌하게 수출 활로를 열고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 오는 거를 좀 모델로 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들지만, 사실 뭐 그게 요연한 상태인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세수를 줄이고 대신에 수출을 좀 더 열 수 있는 활로를 여는 거를 뭔가 유일한 정책적인 대안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것조차 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이 구조 자체가 성립되기 어려운 게 좀 중요한 문제지 않는가 싶어요. 네. ODA를 확대한 것도 긍정적인 방향이면, 그러니까 국가, 한국의 세계적인 어떤 그런 지위에 따른 긍정적인 방향은 모르겠는데, 이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에 따른 네. 후과가 아닌가라는 의심도 강하게 들어서, 네. 또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ODA를 하는 건가, 이런 것도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기후위기 얘기도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뭐 네.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맡은 일 중에서 읽은 글이 오기출 선생님이 쓰신 건데, 네. 반도체나 뭐 전기차를 수출을 하려면은 그 탈탄소 기준을 채워야 된다. 맞아요. 근데 그거를 맞출 수 없게 오히려 정부 구조는, 정책 구조를 만들어 놓고 활로만 열면 뭐 하냐. 맞아요. 활로를 열어봤자 그렇게 팔릴 수 있는 기준을 못 채우니까 네. 오히려 그로부터 수출이 막히는 문제들도 있다고 해요. 네. 아리백 문제 때문에 아마 네. 그렇게 그렇죠. 얘기하는 아리백을 반대로 가고 있죠. 네. 지금. 맞아요. 재생에너지 투자를 줄이고 원전 투자 늘리고 원전에 목매달면서 CF백이 아리백이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조건을 못 맞추면서 관계만 개선해 놓으면 그게 뭐 되진 않는 거니까요. 네, 네. 네.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근데 이제 뭐, 이게 마치 이제 중산층과 서민에게 도움이 될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기만적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좀 덧붙이자면, 네네네. 올해가 전 세계적으로 좀 주요 국가에서 선거들이 있는 해라고 맞습니다.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최근에 유행하는 말이 폴리코노믹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이제 선거에 맞춰서 정치적인, 이를테면 선심 공약 이런 걸 통해서 경제를 왜곡하는 방식으로 정치가 움직이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트렌드가 강해지는 해다. 네. 그래서 폴리코노믹스라는 말이 유행을 하는데, 저는 이 말을 보면서 되게 좀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윤석열 정부의 경제 기조에 대한 비판을 어떤 스탠스에서 할 것인가와 직결되는 건데, 네. 몇몇 이제 보수 언론이나 우파 언론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해요. 경제 정책을. 그런데 폴리코노믹스는 안 된다라는 방식으로 비판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코노믹스는 자연적인 질서이고,
건드리면 안 되는데 이놈들이 이제 선거가 닥치니까 이상한 방식으로 경제를 왜곡하고 있고 이건 반시장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방식으로 비판을 한단 말이죠. 저는 진보 진영이 그런 방식의 스탠스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건 윤석열 정부뿐만이 아니라 뭐 노무현 정부건 어떤 진보적인 성향의 정권이 들어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경제는 사실은 정치가 규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것이 진보적인 정치가 해야 될 일이고 경제를 그대로 시장 질서에 놔두는 것은 그 자체로 야만이고 불평등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제를 자꾸만 정치로 왜곡한다라는 방식으로 비판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경제를 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비슷하면서도 다른 얘기인데 저렇게 주도권을 가진 세력이 무지성으로 완전 감세로 가면은 결국은 따라가는 정치 세력들도 그에 맞서 뭔가 증세를 얘기하기 더 어려워지는 환경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민주당도 뭐 이제 감세 속도 조절 뭐 이런 식의 스탠스밖에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다면 진보정당은 뭘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증세를 얘기하기 어려워진 거죠. 저렇게 무지성으로 감세를 얘기하게 되니까 그에 대한 대응으로 감세 속도 조절 혹은 뭐 세금 세수 유지 이런 얘기밖에 못 하게 되는 상황에서 정의당은 뭘 해야 될까요? 그래서 건강 개정이라는 얘기도 사실은 잘 해야 되는 것이 국가 재정이라는 것을 무조건 강조하다 보면 사실은 그 문재인 정권 때 관료들이 했던 것처럼 재정 지출 늘어난다, 맞아요. 재정 네. 위험하다 이런 식의 논리가 되게 쉽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에서 비판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네. 전에 박근혜 정부가 감세를 추진했을 때 그때 가장 강하게 그 보수 지지층으로부터 반발에 부딪혔던 사건 중에 하나가 기억나는 게 겨울철 양로원 난방비를 삭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수많은 그 삭감 항목 중에 그들 지지층이 가장 열이 받았던 그 결국에 박근혜가 세금 안 걷고 그 감세하더니 이런 짓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재정 건전성이 저해된다. 어떤 뭐 국가의 국간이 지금 위험하다. 이런 얘기는 개인적으로 와닿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왜 그래야 되는지,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 세금이 필요한 것이고 그 세금을 계속 줄이면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그 와닿는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진보 정치가 그 무슨 그 숫자의 논리로 그들의 논리로 뭔가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나빠라고 하면 그걸 다수 대중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 보다는 그러면 국가 국간을 채워서 그걸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주장하는 것이 훨씬 더 와닿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고요. 또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 오히려 더 감세를 하고 오히려 뭐 보수 정부가 알고 보니까 뭐 나중에 보니까 더 증세를 했더라 이런 통계들이 나오는 이유는 아마도 보수 정부가 집권했을 때 그런 어떤 증세의 어떤 의혹, 견제 이런 것으로부터 좀 자유롭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또 외교 안보에 좀 컴플렉스를 가진 민주당 정부가 오히려 국방비 지출을 늘리는 것처럼 그래서 약간 근데 여기서 그 보이는 거는 이제 언론의 역할과 이 세금에 대한 어떤 조세 저항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 같은 건데 시민들은 이미 그냥 세금은 나쁜 거라고 인식이 박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깨는 게 진보 정치의 관건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언론에서 세금 폭탄이라는 말이 등장한 지가 딱 20년 됐더라고요. 이게 딱 그 종부세 논란 때 그때 조선일보, 문화일보가 만들어낸 조어거든요. 그 전에 신문에는 그런 말이 없었어요. 근데 그 말의 힘이 너무 강력해서 세금이라고 하면 일단 세금 걷는 정부는 나쁜 정부. 특히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그런 짓을 할 거야. 라는 그런 언론과 시민의 어떤 감시, 견제 이런 것들이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진보 정치가 해야 될 일은 그런 숫자 싸움에서 이기는 것. 숫자를 더 잘 공부해서 이건 더 마이너스니까 안 돼요. 라는 논리로는 시민들을 설득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이 세금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세금을 왜 걷어서 어디다 써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를 더 이야기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선거권이 생긴 이후로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증세 얘기가 선거권에서 정치권에서 돌았던 게 무상급식 때인 것 같아요. 그렇죠. 2010년. 그러니까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을 늘려서 우리 아이들에게 뭐 밥을 공짜로 먹이자라는 그 해상도 높은 정책이 만들어졌을 때 그나마
증세라는 이슈가 좀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졌던 것처럼 좀 그런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화하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토론을 마지막으로 회원님에게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번 선거가 약간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잠식하는 것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라는 쟁점을 마주하고 있는 선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조세 민주가 정확하게 딱 그 지점에 있는 문제라고 저는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돈 벌게 해주면 다 된다라는 하나의 굉장히 강력한 시대 정신이 있고, 근데 역으로 그 기재위에서 그러면은 세금을 아무도 내지 않는 정부가 좋은 정부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까 해상도 높은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신 표현이 저는 좋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살기 어려운 시기에 누구의 곁을 지키는 게 국가의 역할인가라고 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 장면을 지키기 위해서 이 어떤 뭐랄까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원칙이 지켜져야, 그리고 그것이 또 뭐 아까 권일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자유시장 경제를 위해서도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민주주의로부터 통제되는 시장이 조성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계속 설득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세금 얘기를 오늘 길게 했는데요. 그 말씀하신 대로 뭐 진보 정당에서 이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어떤 데 쓸 것인가, 네. 이 논란을 이렇게 뭐 선명한 정책으로 내놓을 수 있는 토론이 이제 앞으로 계속 되겠죠. 지금은 이제 뭐 선거 제도나 이런 큰 틀에서 얘기만 계속 되지만,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정의당은 예를 들어서 뭐 뭘 쓰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될 것이고, 거기에 지금 뭐 플랫폼 노동자들이나 아니면은 코로나 이후로 고금리 상황으로 계속 무너지고 있는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선명하게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